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 얘기했었는데 그 전자기 이제 발전소에서 그 전자기 유도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제 생산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제 발전기라는 게 돌아가는 거지. 발전기가 돌아가면 그 전자기 유도라는 원리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 발전기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뭐 발전기 안에 이제 자석도 들어있고 코일도 들어있는 셈인 거지. 그래서 그걸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그 코일을 돌리게 되면 그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이제 거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지. 근데 그 코일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터빈이라는 장치가 있어. 터빈. 여기가 이제 발전기라고 한다 그러면 그 발전기 내부에 들어있는 이 코일을 돌려주는 장치가 터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기 그림 선생님이 안 그렸었다가 발전기 내부에 이런 식으로 자석이 이렇게 들어있고, 응? 위로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발전기 안에 이렇게 이제 코일이 들어있고 코일을 자 얘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야. 돌리면 이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된단 말이야. 코일을 통과하는 왜냐면 자기장은 여기 연구 자석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자기장 계속 N극에서 S극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를 코일이 회전하게 되면 그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이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코일을 여기 이제 돌려주는 장치가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된다. 뭐 이렇게 실제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그거 이제 터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터빈을 어떻게 돌리느냐, 뭘 이용해서 이 터빈을 돌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발전소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발전소의 종류. 그래서 이제 그 발전소의 종류는 뭘 갖고 나누는 거? 터빈을 누가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터빈 돌리는 방식에 따라서. 그럼 이제 그 여러 발전소들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화력발전이야, 화력발전. 자, 화력발전은 그러면 뭐냐? 뭐 자세한 그림은 거기 교재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물 끓이는 장치가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야. 물 끓이는 장치가 이렇게 있다. 우리 흔히 이제 보일러라고 하겠지? 물이 있으면 자, 이 물을 끓이는 거야. 근데 그걸 뭘 이용해서 끓이냐면 화력. 불의 힘이니까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끓여주는 거야.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 자, 물을 끓이면 이제 뭐가 생기지? 수증기가 생길 거 아니니? 그럼 그 수증기를 모아서 그지? 터빈에다가 이렇게 쏴주는 거야. 터빈에 쏴줘. 실제 뭐 발전소 그림이 이렇지는 않은 거지. 그냥 간단하게 원리만 쓰는 거니까. 그러면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터빈에 연결된 자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결과 이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결국 전기를 생산을 해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화력발전이라 한대요. 그럼 이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까지의 에너지 전환. 자, 에너지라는 거는 지금 우리 이 교재, 이 프린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학기 중에는 아마 배우게 될 텐데, 에너지는 좀 여러 종류가 있어. 에너지라는 것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다른 종류로 계속 에너지는 바뀌어갈 뿐인 거야. 아무튼, 그럼 화석연료 안에는 자, 화학에너지라는 것으로 에너지가 들어있단 말이야.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 화석연료를 태우면 뭐가 발생해? 그 화석연료에 있던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는 게 되는 거지, 태우면. 열에너지로 바뀌어서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거야. 그럼 물을 끓이면 뭐가 나와? 수증기가 나오겠지? 그럼 수증기를 이 터빈에다 쏴주는 거야. 그럼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그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럼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럼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결국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결국 터빈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가 바뀌게 돼. 그래서 발전소 종류는 뭐 이 에너지 전환 관계 정도만 좀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그지? 물론 이때 화학 에너지의 양이 100이었다면 이때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가 100은 아니지, 그지? 에너지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바뀌어갈 때마다 그때마다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들을 계속 주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에너지 효율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다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력 발전이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수력 발전이 있어. 수력 발전. 자, 사실은 수력 발전으로 만들어낸 전기의 양은 지금 얘기하는 화력 발전이나 좀 이따 얘기할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제일 적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대부분은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낸다고 보면 돼. 수력 발전으로 만들어내는 전기의 양은 전체 양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어요. 근데 아무튼 자, 수력 발전은 예를 들어 여기 물이 있으면, 자, 여기 이렇게 뭐가 있다? 댐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지, 댐을. 그지? 댐을 만들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여기 이제 댐을 만들어서 이 댐에 물이 이렇게 가둬놓은 거지. 그럼 이쪽에 이제 수위가 높아질 거고 이쪽에 수위가 낮아지겠지? 그럼 그 높이 차이에 의해서 뭐가 흐르겠어? 요 이제 여기 안에다가 댐 아래쪽에다가 그 물이 흘러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수문을 열면 여기 고여있던 물들이 여기보다 물의 양이 더 많고 높으니까 물이 흘러가. 그지? 흘러가면 그 밑에다가 이제 터빈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거야. 터빈을 이렇게 심어 놓고, 그럼 그 터빈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결국 물의 힘을 이용한다 이거지, 그지? 그럼 이게 댐을 만들어서 이쪽에 물이 고여 있어서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면 이때는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댐에 고여 있는 물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지.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자, 이 수로를 따라서 물이 흐르겠지. 뭘로 바뀌는 거야? 물에? 포텐셜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럼 그 흐르는 물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가니까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럼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고, 전자기도에 의해서 결국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력 발전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할 때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핵발전이라는 게 핵발전. 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원자력 발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핵발전 또는 원자력 발전. 자, 이것도 실제 그림은 나중에 사실 이 뒷파트에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긴 한다만, 거기 지금 그림에 보면은 원자로라고 하는 곳에서, 그지? 자, 그러니까 따지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릴게. 여기에 핵연료라는 게 들어있어. 핵연료. 자,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핵연료는 우라늄 같은 애들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핵에너지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우라늄과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거겠지. 그럼 이 우라늄이라는 원소는 막 스스로 분열을 해요. 핵분열이라는 걸 한다고. 그러면 그 핵분열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핵연료가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뭘 끓이는 거야? 물을 끓여주는 거야. 그죠? 뒤에 가면 자세히 배워. 이거를 이제 좀 이게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끓이다 못해. 아예 증발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적당하게 이제 그 열을 조절을 해주겠지. 그것까지는 나중에 배우고요. 그래서 어쨌든 핵연료가 핵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핵 분열할 때 나오는 어마어마한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면 그때 이제 물이 끓을 때 나오는 수증기를 마찬가지로 모아서 쏴주는 거지. 어디다가? 터빈에다가. 그럼 그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얘도 그냥 그림은 실제랑 똑같지 않지만 그냥 이 정도로만 봐두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 봐봐. 핵 연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에너지가 전용하는 게 있다고? 핵
에너지라는 게 저장이 돼 있는데 그 이제 방사성 원소라고 하거든.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이 핵 연료인 거야. 그럼 걔네들이 핵 분열이라는 걸 하게 되면 걔네들이 갖고 있던 핵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로 바뀌는 셈이야. 그게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주면 물이 끓을 때 나오는 수증기를 쏴서 터빈을 돌려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또 그게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럼 결국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또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이 되게 된다 이거예요. 그지? 결과적으로 이 터빈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소의 종류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 뭐 각각의 발전 방식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어쨌든 핵발전이 됐건 화력발전이 됐건 수력발전이 됐건 이 발전기가 돌아가면 어쨌든 전기에너지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지. 자, 근데 이때 흐르는 전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전류다?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교류 전류야, 교류 전류.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 그때 흐르는 전류는 교류 전류다. 그리고 그때 전압은 교류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압이 220V지? 그 전압이 그 전압이 교류 전압이라고요. 그죠? 교류 전압. 그리고 그 콘센트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교류 전류인 거죠. 교류 전류. 이제 교류.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열기 난로에도 무슨 전류가 흐르고 있다?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뭐 이제는 없는 사람이 드물 정도지. 스마트폰에는 직류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얘를 충전하려면 우리 충전기라고 하지. 충전 어댑터를 꽂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댑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에는 직류가 흘러야 된다는. 어쨌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 자, 기본적으로 에너지라는 게 뭐지?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 해서 이제 그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이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그럼 어떤 회로가 있고 회로에 전류가 흘렀을 때 그 흐르는 전류가 이제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전기 에너지 뭐 플러스 전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일을 하게 된다, 그지? 아무튼 뭐 예를 따지면 이게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하는 뭐 일의 양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그지?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치? 그 전기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정확한 정의는 아닐 수 있다만 뭐 이런 의미가 될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직류 전류 갖고 얘기를 하자면 자, 여기 이렇게 이제 건전지가 하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이 꼬마 전구에게는 전기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꼬마 전구는 그 공급받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그 전기 에너지를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바꿔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얘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건 이제 전구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럼 우리 전기 에너지를 E라고 하면 얘가 결국 일을 많이 한다는 건 전기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려면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겠네, 그지?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고요. 근데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뭐야? 전압이 세야 되는 거지? 전압에도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1초당 계속, 초당 얼마씩을 계속 받고 있는 거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공급받으면 그만큼 받은 에너지가 많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겠지? 전류가 흐르는 시간에도 비례할 수 있다. 비례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회로에 흐를 때 그 회로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는 전압에 비례하고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고 전류가 흐른 시간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아마 3학년 때 배웠을 거야. 그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일종의 공식이 되겠죠. 그지?
당연히 에너지니까 이제 단위로는 뭘 쓴다? 에너지의 단위는 공통되게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지? J라고 쓰고 읽을 때 이제 줄이라고 읽어주지? 뭐 그 정도. 맞지? 그럼 그 밑에 보면 전력이란 말이 나오지? 전력? 자, 그럼 전력은 뭐지? 우리가 흔히 보통 전력은, 자, 얘는 이런 표현을 쓰지. 공급받는 전기 에너지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면 전력은 소비하는 전력. 그래서 흔히 뭐라고 표현해? 소비 전력. 또는 그냥 뭐 전력. 똑같은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전력이라는 건 뭐냐? 자,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 그걸 1초당, 그 전기 에너지 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니야? 일종의 일률의 개념이거든, 전력이라는 거는. 우리 그러면 일률 어떻게 구했지? 일률이라는 게 뭐지? 단위 시간당 얼만큼의 일을 하느냐 이거잖아. 똑같아.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될 때 단위 시간당 그걸 공급받아서 쓰는 전기 에너지가 얼만큼 되느냐? 그게 전력인 거, 전력. 뭐 공급되는 전력 또는 소비되는 전력 뭐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하니까 그냥 전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전력은 일종의 일률이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얼만큼 공급받아서 쓰느냐를 나타내는 게 전력이에요. P라고 보통 기호로 쓰고요. 그럼 공급받은 전기 에너지를 단위 시간 동안 얼만큼 공급받아서 쓰느냐 이거거든. 이렇게 나타내고 전기 에너지는 방금 V 곱하기 I 곱하기 T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걸 또 T로 나눠준 거니까 이렇게 따라서 소비 전력 P는 V 곱하기 I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일률이기 때문에 일률의 단위하고 똑같죠. 전력의 단위로 뭘 쓴다? 와트라는 단위 또는 자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고 시간의 단위가 세컨드이기 때문에 무슨 단위도 쓸 수 있다? 와트라는 단위도 쓸 수 있고 줄 퍼 세컨드라는 단위도 쓸 수 있죠. 맞지? 줄 퍼 세컨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력이 1와트다라고 하는 얘는 1줄 퍼 세컨드와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말은 전력이 1와트란 얘기는 1초당 1줄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소비가 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그냥 이 공식 한번 되짚어 보자는 얘기야. 3학년 때 배웠던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서 이제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 뭐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메 법칙을 알아야 요 전력 구하는 식을 유효적절하게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다른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바꾸지? 예를 들어서 오메 법칙 V는 I 곱하기 R이기 때문에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I제곱 R이라고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I는 R분의 V, 그지? 오메 법칙 중에서. 그래서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으면은 R분의 V제곱, 이렇게. 나중에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그 전력을 계산을 해야 될 때 상황에 따라서 요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요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 전력 또는 소비 전력 혹은 뭐 공급되는 전력, 하여튼 전력을 계산할 때는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전력량은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그럼 이제 이 전력이 결국 전기 에너지인 거잖아. 그치? 1초당 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정으로 보내줄 거 아니니? 또는 뭐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로 필요한 곳으로 보내줄 거 아니야. 그 두 글자로 송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송전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송전이라는 게 송전.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보낸다는 거지, 그지? 발전소에서, 그지? 발전소에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발전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어떤 가정 내지는
뭐 공장, 사무실이 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발전소에서 뭐 물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겠지. 그럼 그 중간중간이 뭐 여러 군데를 거치긴 한다만 그냥 일단 이렇게만 먼저 그리자면 발전소와 같은 우리 집 사이에 어쨌든 전선들이 쭉 뭐 길다랗게 중간중간에 여러 군데를 거치긴 하지만 연결돼 있을 거야. 물론 이제 중간에 변전소라는 데를 거쳐요. 이렇게 여기 뭐 초고압 변전소라는 게 있고 뭐 또 이제 중간에 가면서 뭐 1차 변전소, 뭐 2차 변전소 이런 식으로 변전소라는 데를 쭉 거쳐서 와. 이 전기가 1차 변전소, 뭐 2차 변전소, 그다음에 뭐 주상 변압기 뭐 그래가지고 이게 쭉 온단 말이야. 거기 보면은 초고압 변전소,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있고 뭐 그리는 김에 하나 더 그릴까? 자, 이쪽에 오면은 이제 집 근처에 보면은 주상 변압기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여러 군데를 거쳐서 이제 가정까지 전기 에너지가 오게 되는 거야. 그제? 공급을 해준다 이거 전기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그걸 받아 쓰는 거니까 전력을 공급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지. 그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변전소라는 데를 거쳐서 옵니다. 변전소는 말 그대로 뭐냐면 전압을 변화시키는 곳이란 뜻이야. 그래서 좀 이따가 따로 얘기하겠지만 뭐 초고압 변전소 또는 그냥 변전소 또는 여기 주상 변압기 안에는 말 그대로 변압기라는 장치가 들어있어서 전압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바꿔주는 거지. 그제? 바꿔주게 되는 거야. 그럼 우선 일단 요렇게 이제 요 과정을 거치는데 그냥 일단은 자, 여기 이제 발전소가 있고 어때 전선을 통해서 뭐 발전소 뭐 이제 초고압 변전소는 좀 따로 빼고 여기서 여기 간다고 똑같아. 그러면은 여기가 그냥 발전소라고 할게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나 여기서 여기 가는 거나 혹은 여기서 다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여기가 예를 들어 발전소고요. 여기 만약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지금 생략을 해 놓은 거지. 그럼 어쨌든 발전소와 우리 집 사이에는 송전선이란 전선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전선 자체가 뭐가 있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지? 그럼 이 송전선의 저항을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지? 그럼 어쨌든 이제 발전소에서 그러면 전력을 보내주는 거, 전력을. 그지? 아까 이제 전력 P라고 쓴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공급되는 전력 P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구할까? 우리 아까 전력은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라 그랬잖아. V 곱하기 I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발전소에서 분명히 그 전자기 유도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게 전압이겠지. 그럼 그걸 공급 전압 V 공급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를 송전 전류라고 표현해볼게. 요것도 송전 전압이라는 표현을 써볼게. 송전 전압. 그럼 요것도 송전 전력이라고 보내주는 전력이니까 송전이라는 표현을 써볼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쨌든 발전소에서 어쨌든 그 발전기에서 이제 전압이 생길 것이고 그 전압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흐를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그 전류가 요 송전선을 따라 흘러가겠지. 맞니? 근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무조건 송전선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지? 열이 발생하지, 그지? 즉 여기서 여기까지 전류가 흘러가는 동안 에너지 손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송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가는 동안 발생하는 그 손실되는 전력이 또 있겠지.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 손실 전력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어쨌든 우리 가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 거야. 발전소에서는 송전 전력을 보냈는데 우리 가정에 오는 동안에 P만큼이 손실이 돼서 오니까 결국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거는 요만큼이 공급이 되는 거겠지. 맞니? 그럼 여기서 핵심은 그럼 생각해봐. 100을 보냈는데 80을 받아.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력을 보내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손실 전력을 줄여서 보내주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지. 그래서
요 손실 전력을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요게 가장 핵심이란 말이지. 발전소나 혹은 변전소에서 그 다음 변전소로 전력을 보낼 때 무조건 이 전선 저항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되는 걸 어떻게 줄이겠냐 이거지. 자, 참고로 자, 손실되는 전력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손실 전력은. 아까 이제 P는 똑같은 P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얘가 저항이 R이라 그랬고 우리가 전류를 알잖아. 그러면 전류하고 저항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요거 V 대신에 선생님이 아까 오메 법칙에서 I 곱하기 R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랬지? 맞니? 그러니까는 여기에 전압에다가 여기 흐르는 전류 곱해주면 되는데 이 전압 대신에 얘 곱하기 얘 해주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결국에는 요게 이제 송전전류라고 한다면 송전전류 곱하기 저항 해준 것이 전압과 같은 건데 거기에 또 송전전류를 곱한 셈이니까 결국 손실되는 전력은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송전전류의 제곱에다가 송전선의 저항을 곱해준 것만큼 손실 전력이 생기게 된다 이거지.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줄이겠냐 이거야. 어떻게 줄이겠냐. 그죠? 어떻게 줄이겠냐 이거지.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이거를 어쨌든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데, 자, 여기다 쓸게.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 하나는 뭐야? 이게 곱한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줄어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자, 예를 들어서 R, 뭐야? 이 송전선의 저항을 뭐 해주면 된다? 송전선의 저항을 작게 만들어주면 돼. 저항을 작게. 그럼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전선의 저항은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이 전선의 길이 그리고 굵기하고도 관계가 있지. 그러니까 자,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송전선을 더 굵은 걸 사용하면 돼. 더 굵은 것으로 교체해준다. 그지? 두 번째는 또 뭐 해주면 되겠어? 이 길이가 짧아지면 되겠지. 길이하고는 비례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사 가야지 뭐. 발전소 근처로 이사 가는 거지. 그지? 송전선의 길이를 어쨌든 짧게 해주면 돼. 이론적으로. 그지? 송전선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 송전선 구리 뭐 이런 일반적인 전선들 이런 구리를 이용해서 만들잖아. 그럼 이 물질 자체가 저항이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 앞에서 3주차 할 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초전도체는 어떻게 되지? 저항이 제로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송전선을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지.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송전선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이제 오래된 송전선을 교체할 때 더 굵은 것으로 교체해주면 되고요.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 이거지. 그지? 모든 송전선을 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설사 바꾼다 하더라도 시일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맞아? 그럼 그때쯤 되면 또 교환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이거지. 그럼 뭘 해주면 된다? 만약에 얘를 바꿀 수가 없다면 게다가 얘는 어때? 제곱으로 가지? 그러니까 얘를 줄여주면 되는 거지. 송전 전류를 줄여주면 이게 또 제곱이니까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송전 전류가 1이었는데 거기서 2분의 1로 줄어들면 그때 손실 전력이 1이었다면 얘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돼버리지.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송전 전류를 줄여라. 자, 그럼 봐라. 여기서 송전 전류라는 게 결국 이 발전소에서 생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 그럼 얘를 줄여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를 그냥 줄이면 이것도 어떻게 되지? 줄어들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보내는 건 그대로 보내면서 얘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높여줘야 되는 거지. 얘가 2배 높아지면 얘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실되는 전력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지. 즉 송전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발전소에서 이 보내주는 쪽에서의 전압을 높여주면 되는 거야. 송전 전압을 높인다 이거지. 응? 그래서 여기 보면 발전소 다음에 초고압 변전소라는 거 나오지. 맞아? 그럼 거기 숫자를 한번 봐볼래?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압은 한 10에서 20kV라고 나와 있어. 그지? 키로라는 건 이제 천 단위로 가는 거지. 그럼 20kV라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만 볼트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만에서 2만 볼트 정도의 전압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방금 얘기했지만 송전 전압을 높이는 거지. 왜? 송전 전류를 줄여서 손실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옆에 초고압 변전소 한번 봐봐. 어떻게 돼 있어? 뭐 154kV 또는 얼마야? 345765 345kV 765kV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전압을 확 어떻게 버렸어? 높여버렸지? 전압을 높인 이유가 뭐라고? 얘가 높아지면 똑같은 전력을 보낼 때 그만큼 얘가 줄어드니까. 얘는 일정해야 되니까. 내가 보내주는 건 그대로면서 송전 전류만 줄어들게 하려면 전압을 확 높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발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 거치면서 전압이 확 높아진 거야. 그러면 자 여기 흐르는 전류보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훨씬 줄어드니까 그만큼 손실되는 전력을 그지? 낮출 수 있는 거지. 가장 이게 현실적인 거야. 송전 전류를 줄이면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송전하는 쪽의 전압을 더 높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거지. 이제 더 높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거야. 물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나와 있지만 이제 초고압 변전소에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가면서 전압은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올 때 전압은 이제 220V가 되는 겁니다. 그지? 220V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요 정도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또 그림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밑에 보면은 그 이제 박스 안에 그림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요런 그림 하나 들어있지? 자, 요렇게 지금 하나 돼 있고. 자, 이런 그림 하나 나오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변전소 이렇게 돼 있고, 그지? 여기도 변전소 이렇게 돼 있고. 자, 봐. 여기가 1차 변전소라면 얘는 2차 변전소가 되는 거고요. 얘가 초고압 변전소라고 하면 얘는 1차 변전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이렇게 저항 표시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셈이야. 맞니? 이렇게 돼 있는 셈이야.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자. 송전 전압이 자 40만 볼트인 경우.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거기 그림 보면 400만 와트를 이게 이제 교류 전원이란 표시거든. 이게 발전소 표시라고 생각하면 돼. 발전소에서 자 400만 와트에 해당되는 전력을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 거야. 보내주려고 하는데 봐봐. 그러니까 여기가 발전소고 여기가 초고압 변전소라고 생각하자고. 초고압 변전소라고 생각합시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압이 1만 볼트였어. 1만 볼트야. 자, 그러면은 400만 와트를 보내려면 전류가 얼마가 흘러야 되지? 이 전압에다가 여기 흐르는 전류 곱한 게 400만 와트가 나오는 거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400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아까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라며. 여기서 P 얘가 400만 와트인 거야. 그리고 그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압이 1만 볼트였던 거지. 그럼 결국에는 400암페어가 흘러가게 된다는 얘기야. 그랬는데 그게 초고압 변전소를 거치면서
이 전압이 1만 볼트에서 예를 들어 40만 볼트로 높아졌다고 하자고. 알겠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변전소 안에는 변압기라는 게 들어있어요. 변압기에서도 전력 손실이 원래 발생할 수 있지만 이제 없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 40만 볼트고 이제 얘를 생각하지. 얘 입장에서 400만 와트를 보낸다고 생각해봐. 그랬는데 여기가 전압이 40만 볼트가 됐어. 그러면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 400, 여기 이거랑 이거 곱한 게 400만이 나와야 되잖아. 아니지. 얘가 40만 볼트에다가 얘를 곱한 게 400만 와트가 나온다니까? 10이잖아, 10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라고. 계속 400만 와트를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를 거치면서 전압만 달라진 거야. 왜 달라지는 좀 이따 변압기 얘기를 할 건데, 변압기라는 데 거치면서 전압이 이렇게 높아진 거지. 전압을 높인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전압을 높이니까 어떻게 돼?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었지. 그지? 줄어들었어. 그래서 지금 2차 변전소를 거치면서, 그지? 자, 그러면 또 여기가 요쪽에 오게 되면 여기는 전압이 얼마로 줄어들게 되냐면 뭐 거기 그냥 40만이라고 약 40만이라고 나오지? 이제 지금 그림 어디 하는지 알지? 그냥 이거 40만이야. 그럼 또 여기 변전선에 또 변압기가 들어있어가지고 여기를 거치면서 전압이 또 달라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이 예를 들어 200볼트에서 여기가 이제 200볼트로 전압이 바뀌었다고 치자고. 그럼 전류가 얼마가 흘러야 되지? 약 2만 암페어에 해당되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 밑에 그림을 보잔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다 봐봐. 내가 이거를 파란색으로, 여기다 빨간색으로 쓸까? 주황색으로 쓸까? 자, 1만 볼트에서 40만 볼트로 높인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4만 볼트로 높였다고 치자고. 똑같이 400만 와트를 보내는데, 그럼 이때 전류가 얼마가 흘러야 되지? 100암페어가 흐르게 되겠지? 맞아? 100암페어가 흐르게 될 거야? 맞니? 자, 거기 자, 만약에 지금 이 송전선의 저항이, 요 저항이 만약에 20옴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맞지? 20옴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를 흘러갈 때 손실되는 전력을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야. 아까 전압이 40만 볼트여가지고 전류가 10암페어가 흐를 때는 10암페어의 제곱에다가 이거 저항 20옴을 곱한 것만큼 손실 전력이 생기는 거야. 요거 전압이 40만 볼트가 돼서 만에서 40만으로 높아진 거지. 그래서 흐르는 전류가 400암페어에서 10암페어로 되면 그때 손실되는 전력은 얼마가 나오냐면 약 2000와트가 손실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서 400만을 보냈는데 여기는 이제 400만이 안 되는 거지. 2000이 빠져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여기. 손실되는 거 뺀 것만큼. 그러니까 400만에서 2000 뺀 것만큼. 그치? 근데 만약에 전압을 만에서 4만으로 높였다고 치자고. 그럼 그때는 전류가 100암페어가 흐르게 되거든. 그럼 그거의 제곱에다가 저항은 그대로 25옴이라고 치면, 그지? 그럼 이때는 얼마가 되지? 20만 와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손실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손실되는 전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거지. 그지? 지금 봐봐. 전압이 40배로 높아지면 전류는 4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맞지? 맞니?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랑 비교해야 되겠구나. 얘랑 지금 전류가 서로 10배 차이 나지. 그러니까 얘가 10분의 1배 차이 나잖아, 얘보다. 그럼 손실되는 전력이 100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100분의 1이잖아, 그지? 그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 그림 말고, 이제 시험에도 요것도 잘 나오고, 요 그림 말고 실제 여기 막 이제 저항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거든? 그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식이구나. 물론 이쪽에도 어떻게 돼? 여기도 이제, 여기서도 이 송전선도 저항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손실되는 전력이 생기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이 얼마인지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손실 전력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손실 전력이 발생하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전압을 최대한 높여서, 처음에 전압을 높여서, 그래서 초고압 변전소가 필요하다. 전압을 확 높여서 보내는 게, 그러니까 얘로 높여 보내는 거, 여기서 이걸로 높이는 것보다 여기서 이걸로 높이는 게 손실 전력이 더 적고, 여기서 이걸로 높이기 더 적고, 이제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손실 전력은 그거의 제곱에 이제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송전을 할 때 이 변전소 안에서, 자, 전압이 지금 이렇게 돼. 변전소라는 데를 거치면 전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혹은 전압이 낮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 바로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다? 변압기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거지. 이제 그럼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변압기. 자, 변압기는 말 그대로 전압을 변하게 만들어주는 기구다 이거지. 자,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또 기구 중에 하나야. 아마 그때 변압기는 뒤에 가서 따로 설명할 거니까 여기서는 안 하고 그냥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다라고만 알아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거기 변압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자, 요렇게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된 철판이 있고요. 이 철판을 이렇게 여러 겹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대놓은 거야.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철판을 여러 겹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여러 겹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철판이 있고, 이 철판에 여기에 코일이 양쪽으로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감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겨져 있어. 그리고 이쪽에도 요거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또 뭐 이런 식으로 코일이 이제 막 감겨져 있어. 이렇게 감겨져 있다. 이렇게 감겨져 있고, 이쪽에도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이제 코일이 이렇게 이제 감겨져 있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코일 나온다. 이렇게 할게. 그래서 이제 이쪽을 우리가 1차 코일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이제 2차 코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발전소가 있고 초고압 변전소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여기 이렇게 발전소가 있고 여기 이제 초고압 변전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초고압 변전소 안에 1차 코일, 2차 코일 있는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1차 코일 쪽은 이쪽에 이제 뭐 발전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가 초고압 변전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초고압 변전소에서 흘러나가는 전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1차 코일 쪽으로 이제 여기 이제 전원이 연결돼 있는 거야. 교류 전원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칠게. 알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1차 코일 쪽에, 이쪽에 전원이 연결된 쪽에 전압이 있겠지? 맞니? 그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때 요 1차 코일에 흐르게 되는 전류를 I1이라고 해봅시다. 맞지? 그러면 V1이라는 전압에 의해서 I1이라는 전류가 흐르니까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야. 1차 코일 쪽으로 P1이라는 전력을 지금 공급해 주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런데 이 전류는 발전소 또는 교류 전원에서 나오는 전류이기 때문에 방향이 계속 변한다고. 무슨 전류? 교류 전류야. 그럼 우리가 이 코일 생각해봐. 이 코일에 어쨌든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지? 이 주변으로 뭐가 생겨? 일단은 자기장이 생기지.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이거 지금 그림이 좀 그러지? 여기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칠게. 그리고 얘는 좀 이렇게 위로 그려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1차 코일로 지금 전류가 코일의 전류가 자 이렇게 흐르지 지금 코일 방향을 내가 지금 다시 수정해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이렇게 흐르면 이 코일 내부에서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오른손 우리가 이용하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럼 그 자기장이 자 여기는 지금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인데 1차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그 자기장이 어떻게 돼? 2차 코일 쪽으로 보이진 않지만 들어가겠지. 그러면 2차 코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지? 전류가 안 흐르고 있었어. 자기장도 없었어. 근데 이 코일을 통과한 자기장이 생긴 거야. 여기 전류가 흐른 덕분에. 그럼 여기 어떻게 된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했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돼? 이제 저절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뭐야?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2차 코일에 저절로 전류가 흐르게 됐지.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저절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야. 그럼 2차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흘러. 물론 이렇게 흐르던 전류가 이렇게 또 바뀌겠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자기장이 이제 어디로 생겨? 밑으로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밑으로 생기면 이제는 이제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던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기장이 또 변했지? 그럼 또 어쨌든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결론은 1차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2차 코일에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거지. 그럼 그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자 이거지. 그러면 자 여기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I2가 흘렀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전자기 유도할 때 배웠잖아. 유도 기전력이 생긴 거야. 그지? V2라는 유도 기전력이 생겼다 하자 이거지. 맞니? 그럼 만약에 그래서 이제 여기 V1과 이 I1을 곱한 전력 1차 코일 쪽에서 공급되는 전력이 P1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2차 코일에서 어쨌든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생긴 거니까 결국 얘랑 또 얘를 곱하게 되면 2차 코일 쪽에서도 전력이 생긴 거지. 자, 그럼 이때 이 P1과 P2는 어때야 된다?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제 P1과 P2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지금 P1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V1 곱하기 I1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고 P2는 V2 곱하기 I2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죠? 이게 서로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그러니까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넘어가는 거거든. 넘어갈 때 그 전력은 손실되는 게 없는 거야. 이 변압기에서는 전력 손실이 없는 거다. 그래서 P1과 P2가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럼 이렇게 나타내겠지. 맞아? 그 다음에 자 각각 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감은 수가 있을 거 아니니 1차 코일 쪽에 몇 번 감겨 있느냐 그거 N1이라고 하고 2차 코일 쪽에 몇 번 감겨 있느냐를 N2라고 하면 자 여기서 1차 코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때 2차 코일 쪽에서 이 V2 유도 기전력은 선생님이 앞에도 요거 써줬거든. 그 패러데이 법칙에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 즉 뭐에 비례? 코일 가문수에 비례. 자, 그럼 그거 이용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하나 얻어낼 수 있거든. 자, 지금 이거 같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V1 대 V2는 그제? I2 대 I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 바꿔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네. V1 대 V2는 I2 대 I1 이렇게도 바꿔 쓸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각각 이쪽에 V1과 V2는 결국 뭐에 서로 비례한다? V1은 N1에 비례하고 V2는 N2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네. V1 대 V2는 N1 대 N2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아니 만약에 거꾸로 이쪽에 전류가 흐르면 이쪽에 유도 전류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각각 V1과 V2는 얘네들 가문수에 비례한다고. 각각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니까 V1 대 V2는 N1 대 N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변압기에서 얘네들 전압과 전류와 그 가문수의 관계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요걸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원하는 전압을. 자, 이 그림을 그냥 좀 간단하게 여기다 그려볼게. 간단하게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 1차 코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 2차 코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봐봐. 만약에 1차 코일 쪽에다가 내가 코일을 100번을 감아놨고 2차 코일에다가는 200번을 감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차 코일 쪽에다 이제 전류를 흘려주는 거지. 그래서 1차 코일 쪽의 전압이 만약에 100V다. 그지? 전압이 100V다. 뭐 그때 예를 들어 전류가 2A가 흐른다. 그럼 이제 이쪽에 1차 코일 쪽에서는 요거 두 개 곱한 게 전력이지. 200W만큼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2차 코일 쪽에도 200W만큼이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1차 코일 쪽 전압하고 2차 코일 쪽 전압의 비는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100V면 전자기 유도에서 2차 코일 쪽에서는 200V가 유도기 전력이 생기게 되고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는 1A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1대2야. 1대2니까 1차 코일 쪽과 2차 코일 쪽의 전압의 비도 1대2인 거고 그러면 전류의 비는 2대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변압기 내에서는 뭐가 없다? 전력 손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차 코일 쪽 전력과 2차 코일 쪽 전력이 서로 뭐하다? 같다. 같다라고 보는 거야. 같다라고. 그랬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제 이런 관계가. 이걸 가지고 뒤에 뒤에는 지금 이 아주 기본 문제만 넣어놓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요런 그림이 되게 눈에 익어주는 게 좋아. 이 그림 대신에 이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 그냥 요거 1차 코일이라고 보고 2차 코일이라고 보고 그지? 그래서 요걸 좀 잘 봐두는 게 좋다 이 말이지. 좋다. 응? 그래서 어쨌든 요거 변압기 내에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 사이에 전압과 전류와 가문수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변전소라고 하는 거 안에 이런 변압기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코일의 가문수를 조절하면 원하는 전압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지.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전압을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관련된 문제는 좀 이따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이게 어쨌든 전력을 보낼 때, 송전을 할 때, 자, 그걸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 뭐, 아까 얘기했던 전력 손실을 줄이는 것도 일종의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효율적인 전력 수송. 발전소 혹은 변전소에서 가정으로 혹은 사무실, 공장으로 효율적으로 전력을 보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는 얘기하는 셈이라고. 최대한 전력 손실을 줄여주는 게 좋겠다. 맞지? 최대한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압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야 된다고. 그지? 고전압 송전을 해주는 게 좋다. 물론 이제 감전의 위험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뭐 어떤 그 자기장 때문에 또 뭐 인체에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다만 어쨌든 고전압으로. 그지?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여서 보내주면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아까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송전선들을 곳곳에 연결을 할 거 아니야. 이제 연결을 할 때 거미줄 같은 전력망을 갖추는 게 좋다 이거죠. 만약에 어떤 가정으로 보내줄 때 송전선이 딱 하나야. 끊어지면 끝이지. 근데 그게 막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으면 혹시 한쪽 전선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 송전선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안정적으로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 그래서 송전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회해서 송전이 가능하다.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줄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 요걸 3번이라고 하고, 2번에 해당되는 게 그거 나오지. 아까 이것도 얘기했어.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송전선을 만들자. 이제,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송전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전도체를 이용하게 되면은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전력 손실 없이 멀리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을 보내주는데 아주 좋겠지.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거미줄처럼 전력망들이 다 뻗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초전도체로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구간이라도 혹은 시범적으로 하고 오래된 송전선을 교환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그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력이 많이 필요한 곳 있지.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송전선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지.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데서는 전기를 워낙 많이 쓰니까 걔네들한테 안정적으로 보내주려면 그쪽으로 가는 송전선은 초전도체 이용하면 더 좋겠지. 그지? 그래서 저항이 0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그지? 대량의 전력을 손실 없이 보내줄 수 있다. 그지? 손실 전력 줄이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지, 얘네들은. 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제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요거는 그 용어를 좀 잘 기억해 주는데, 거기 보면 지능형 전력망 그래가지고 뭐야? 스마트 그리드라는 말이 나오지. 그치? 요거는 그냥 용어를. 지능형 전력망, 혹은 스마트. 요즘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본다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유튜브를 이렇게 내가 보다 보면 내가 자주 보는 거랑 비슷한 영상들이 추천 목록에 막 올라오지. 그지? 이 녀석이 이런 종류의 영상을 좋아라 하는구나 해서 그런 걸 막 추천해 주잖아.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전력망들이 거미줄에 쫙 뻗어 있으면 실시간으로 그걸 감시라기보다는 체크를 하는 거야. 어느 쪽으로 전력이 많이 가고 있고 어느 쪽으로 좀 적게 가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갖고 적절하게 전력을 나눠서 보내주는 거지. 여기는 조금만 쓰는 곳에 많이 보낼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는 많이 쓰는 곳인데 조금 보내면 안 되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준다 이거지.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지능형 전력망. 그래서 소비자의 전력 수요량과 회사의 어떤 공급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보내주고, 그지? 남는 전력은 또 저장하고 있다가 또 필요할 때, 혹은 더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게 지능형 전력망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전력을 보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전력을 보내줄 때 또 안전하게도 보내줘야 돼.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 고전압으로 송전하게 되면 전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지? 그런 안전하게 또 보내는 방법.
자, 일단 우리 보면 고전압을 보낼 때 송전탑이라는 게 중간중간에 오게 되죠. 이제 그 송전탑을 당연히 송전탑에 이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고전압이 흐를 테니까 이 송전탑은 가급적이면 인적이 드문 들판이나 산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고 보내야 되겠다 이거지. 거기 보면은 뭐 거기 보면 맨 밑에 나오죠. 송전탑을 뭐 인적이 드문 데다 설치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송전탑과 송전선을 연결할 때는, 그 송전탑은 말 그대로 얘네들이 그 전선을 걸쳐놓고 이게 전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송전탑 자체도 쇳덩어리잖아. 글로 전류가 새어나오면 안 되니까 송전선과 송전탑을 그러니까 송전탑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송전탑과 송전선을 연결할 때는 이게 그냥 연결하지 말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중간에 물체를 이용해갖고 연결해줘야 된다. 이거 애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애자. 보통 이런 길 가다 보면은 전봇대에도 있어. 전봇대. 전봇대 이렇게 전선 보면 그 끝에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약간 항아리 모양 비슷한 게 달려 있어. 그게 애자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또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지? 거기 보면 송전탑과 송전선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애자로 연결해준다. 송전탑과 송전선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애자와 같은 연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송전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미관상도 별로 보기 안 좋고 그 전선에 또 고전압이 흐르면 또 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전선들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땅속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땅속으로, 그지? 땅속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런 전선들, 오래된 전선들 교체를 해야 된 거나 혹은 점검을 해야 될 때, 자, 고전압의 전류, 고저담의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나서 감전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로봇을 이용하자 이거지. 로봇을 이용해서 선로를 점검하거나 또는 수리를 하는 게 좋다 이거지. 그지?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더 많지? 보통 보면은 그 한전이라고 하지, 한전. 거기서 이제 그 수리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 세워놓고 이렇게 사다리차 비슷한 거 타고 올라가서 막 검사하고 수리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안전사고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로봇을 이용해주면 그런 걸 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뭐 하는 얘기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또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0주차 내용은 마무리를 짓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나오는 이 송전, 변압기 문제들 몇 개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